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이혼을 고민하러 오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역으로 그런 부분을 피하고 조심하면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사례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것만을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 해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제목을 가족. 평생의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런 질문을 캐션마크를 넣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디에 한 표를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적군이다. 적군이다에다가 한 표를 하셨고 아군이다에는 별로 표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거나 굳은 일 겪어보면 가족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 이 관계가 유지가 돼야 나의 바깥 생활도 사회생활도 내가 바라고자 하는 나의 성취감 또 성공 이런 것들에 다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평안해야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가족의 분쟁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로 구분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은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아들하고 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딸에게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들이 열정을 많이 쏟으시고요. 아들 못지않게 이렇게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애정을 갖고 결혼할 때 재산도 똑같이 주고 돌아가실 때 상속도 똑같이 주시고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돼서 부모님 자체가 아들과 딸을 구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가정이고 시대에 그냥 맞춰서 가는 분들이고 시대에 뒤처진 분들이 있죠. 아직도 아들과 딸을 구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녀들의 부부 결혼한 이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혼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같은 부모가 어딨냐고. 어디 낀 거겠죠. 나 같은 부모가 어딨냐고. 내가 돈을 안 줬어. 사사건건 남의 시어머니처럼 사월리를 들어가서 밥을 해달라고 그랬어. 빨래를 해달라고 그랬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했어. 그러신다니까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라고 그러고 용돈 달라고 이러세요. 근데요 지금 부모님들은 그 세 가지 다 안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연히 보지도 않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제 고리타분하게 며느리를 사위를 이제 속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태가 어떤 거로 나타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녀 부부의 돈 관리에 관여를 하세요. 그다음에 손자를 요즘 많이 봐시잖아요. 싫다고 하시지만 손자를 봐주시면서 정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는 고부 갈등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갔어요. 저는 모성은 본능이라고 봐요. 물론 부성애도 본능이겠지만 새벽에 둘이 직장 갔다 와서 힘들어서 잠이 골아 떨어졌다고 해도 애가 깨갱하고 울면 누가 먼저 뛰어갑니까? 우리 아홉은 엄마가 뛰어가죠. 저는 이거 모성이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친정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내 딸이 직장 가서 하루 종일 돈 벌고 저녁에 들어와서 살림하고 그다음에 애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면 내가 가서 1시간만 가서 일을 해줘도 얘가 1시간은 쉴 거 아니에요. 그죠? 반찬이라도 갖다 주면 좀 갖다 먹고 그러니까 자꾸 친정엄마 이제 관여를 하시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자녀의 수입과 관련해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들하고 딸의 경우가 결혼할 때 아직까지는 집은 남자 쪽에서 부담을 가져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아들인데 우리 쪽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 아내 며느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당신은 결혼할 때 아들인데 저기 전세본 증금 하나 안 해주시냐?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럼 우리가 집었는데 여자 반 남자 반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다니까요. 이상한 게 있잖아요. 권리의식은 대단히 높아졌는데 의무의식은 좀 덜 따라가면서 아내분들이 결혼할 때만 혼수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예단하고 그다음에 반지는 같이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집은 저기 남자가 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가끔 사무실에 이제 상담을 오세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뭐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이혼 때문에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기 집을 얻어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싸우다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이 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셋집을 어떻게 하면은 저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가슴 한쪽으로 좀 서늘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직업이니까 답변을 드려야죠. 어머님이나 아버님 명의로 계약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혼하겠다고 오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혼 사유를 쭉 물어보고 재산이 뭐 있는지 물어보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사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어머님, 아버님 명의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아들 가진 쪽에서 지불해준다라고 하면 아들 명의로 안 해준다는 거죠. 부모님 명의로 얻어주고 왜냐 혹시나 이혼하면 왜냐하면 이제 방송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야죠. 이제 절반 반 줘야 된다. 아무리 못 줘도 30%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염려해서 안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혼할 때부터 관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뭐 월세부터 시작하기 힘든데 해주신 건 감사한데 그래도 그렇지 그 어머님 명의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해서 주시면 나를 못 믿는 건가? 이런 서운함. 그죠? 그러면 나를 신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삐그덕거리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부의 이 젊은 부부들의 생활비를 이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님들 있잖아요. 결혼했으면 고간열세 바로바로 놓으세요. 결혼식장에서 놓지 뭐고 고간열세 쥐고 앉으셔가지고 아들 수입을 결혼 전부터 원래 아들이 그 철이 없고 뭐 친구들 많고 그러면 돈 못 모은다고 월급 다 입금 받아갖고 적금 넣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관리해 주신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결혼했으면 딱 넘겨주셔야죠. 안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아세요? 며느리한테 네 수입도 일로 다 넣어. 그러고 용돈하고 생활비 이렇게 지급하게 하는 형태로 카드 지급하시고 이렇게 관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자녀가 성장했다는 거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자, 아드님은 좀 시어머니들이 요즘 교육이 돼가지고 일단 시어머니는 집을 드나들면서 관리하지는 않으세요. 멀리서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근데 장모님이 문제인데 문제라는 표현 쓰는 건 좀 죄송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손자 양육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일단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믿고 맡길 만한 데가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임신하기 전부터 양가 부모님들이 요즘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물어봐요. 저 애 낳으면 봐주실 거예요? 봐줄 수 있어요? 봐주실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양쪽 어머님, 아버님, 양가 중에서 누군가 오셔서 보조양을 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좀 뭐 특출난 전문직 사업가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외벌이에서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냥 같이 벌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애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장모님이 가신다는 거죠. 왜냐? 시어머니 오시면 저도 싫어요. 아이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시어머님 와 계시면 이게 퇴근하면 감옥살이지 정말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편하니까 이제 주로 장모님들이 오시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들보다는 딸이 안쓰러우니까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뭐만 애만 봐주시나요? 밥, 빨래, 청소 다 해주시잖아요. 저녁에 또 데리고 주무시고. 같이 사시게 되잖아요. 같이 사시게 되니까 모든 생활에 관여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입금해. 너희 돈 못 불리잖아. 내가 개드 들고 해서 다 이렇게 불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을 맨날 보는 분이니까 사위가 뭐라고 하기더라고 다 입금을 해줬어요. 한 2년쯤 살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이제 뭐 하겠어요? 이렇게 남자분들 회사 직장에서 점심 먹고 남은 한 30분 남잖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 월급 받은 거 뭐 비트코인 넣냐? 주식했냐? 했더니 뭐 올랐더라 내렸더라. 야, 누구는 땅 샀다는데 어땠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월급 받은 걸 만져본 적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모였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물어봐요. 와이프한테. 여보, 저기 우리 둘이 모은 거 얼추 이렇게 한 2년 모은 거 한 5천 모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내가 당장 당신 그걸 왜 물어? 지금 우리 엄마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쏘아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세월이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라 하면서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는 게 이제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봐주면서 장모님은 물론 고생하시죠. 우리 어머님도 아들 봐주시고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너무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봐주려고 하시는 거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다고 사회생활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이 단절되거든요. 친구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그래서 안 봐주시려고 하는 건데 거기 와서 봐주시려니까 심적으로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버님은 집에다 두고 어머님만 와서 이제 애를 양육을 해주세요. 어떤 심적 고통이 있냐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관절이 너무 아파, 손도 너무 아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지치니까 웃을 수가 없어. 그런데다 집에 있는 영감, 뭐 여자 만나는 것 같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사실 저녁에 딸이 믿거니하고 친정엄마 있다고 일찍이나 들어오나요? 친구 만나고 회식하고 집 맘대로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사이는 그러면 뭐 딸 저기 와이프 없으면 장모님 있으면 불편하니까 일찍 들어오나요? 사이도 늦게 들어오잖아요. 이 장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고맙다고 좋은 게 아니야. 고마운 거고 좋은 거는 별개입니다. 장모님이 고맙지만 부담스럽고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거에 100배는 그 사위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한다. 근데 그걸 장모님들이 모르세요. 왜냐? 나는 고마운 존재니까. 그래서 장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막 우시면서 상담을 오신 기억도 많아요. 딸이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손주 보면서 거기 몇 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사위가 닭보듯하고 내가 해주는 음식은 반찬을 먹지도 않고 사다 준 거나 맛있다고 먹고 대놓고 그렇게 반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라고 뭐 얘기하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안 나오고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딸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한마디 했더니 이제 급기야 장모님한테 당신이 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당신 소리 듣고는 정말 못 살겠다고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자녀 양육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발 그 집에 들어가서 밥빨래 청소 다 해주고 살지 마시고 그냥 평일에는 봐주시고 애들더러 주말 들어가서 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저 남편분도 바람 안 피고 그다음에 본인도 좀 편하시고 주말에 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살림해주고 자녀들 손자 봐주면 내 아이들 또 그 사위, 딸, 며느리 다 행복해질까? 대단히 큰 착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도움을 주시는 건 맞지만 희생하신 건 맞지만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서 특히 부모님이 자식을 이혼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면 한 걸음 좀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한 기사에서 보니까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나의 집과의 거리는 7, 80km가 적당하답니다. 그럼 서울에서 평택입니다. 그죠? 서울에서 평택 정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막 같이 싸워도 당장은 못 달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박자 쉬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거리적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혼하시겠다고 오시는 아내분들 이제 이혼 사회 중에 보면 어머님이 지금도 남편의 속옷을 사갖고 오신대요. 그리고 다리미를 빳빳이 다리에 피신데 자기는 남편 속옷을 한번 사준 적이 없는데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해요. 징그럽대요. 싫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며느리가 감기 걸렸다고 아들은 내일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각방 쓰라고 참 별걸 다 참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배우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가뜩이나 본인들의 갈등도 극복해내는 게 어린데 부모님까지 거기다가 무게추를 딱 얹어버리시면 확 기울어 버린다라는 거에서 부모님은 제발 거리를 두시고, 이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의 태도는 만약에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서 내 가정이, 내 아내와 또 내 남편과의 가정이 갈등이 있어서 깨질 것 같다라고 하면 내 가정을 선택하고 부모님을 단절해라라는 게 가정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있어서도 실제로 부모님의 간여에 하시면서 이혼하는 경우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좀 거리를 두셔라. 제가 드리는 해법입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남자, 여자, 그다음에 아내와 남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는 이제 아내분들이 적지 않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요소가 이게 세 가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생활비와 그다음에 맞벌이 오고 가사분담 전쟁인데요. 이게 순서대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가사분담 전쟁이 요만하긴 한데 가장 큰 게 가사분담 전쟁이에요. 정말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분담 갈등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짜잔 탄생하는 게 맞벌이 요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혼하고 4년 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4년 차 이혼의 갈등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다 극복은 하시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있고, 전체 이혼을 100%로 봤을 때 신혼 이혼 자체가 약 한 30% 내외 정도, 황혼 이혼이 40%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물론 외도도 있고 외도를 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부부 역할에 대해서 변화를 좀 인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작년 겨울쯤인가 친구분 두 분 아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남편분이 그동안 평생 열심히 일하셨고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그때도 일하시고 매달 월급을 생활비를 가져다 주신대요. 근데 남편분한테 이혼할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요, 어머니? 그랬더니 남편분이 월급은 다 갖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우연히 그 회사에서 퇴사한 부부 모임에 갔다가 그 상여금이 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상여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거를 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에서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거를 떼어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와야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요. 어머님, 왜 당연히 가져와야 돼요? 남자니까 당연히 가져와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머릿속에는 여자는 살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남자는 무조건 돈 벌어서 그 버는 돈을 전부 아내가 갖다 주고 아내가 다 관리해야 되고 이 사고에 멈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어머님, 제가 저희 가족이 저한테 당신 한 달에 얼마 벌어? 얼마 저축돼 있어? 그러면 바로 저도 그게 왜 궁금해? 내가 왜 그걸 다 공개해야 돼? 내가 버는 건데? 이런 반감이 바로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에서, 특히 이혼할 때 가정법원에서 남자는 당연히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조달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꼭 그걸 갖고 계세요. 능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는 거, 능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는 건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노력해서 돈을 안 버는 게 이혼 사유지, 여자들이 불임증, 출산을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이혼 사유가 아니듯이 남자가 능력이 안 돼서 돈을 못 버는 건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가 당연히 돈 벌어서 여자한테 갖다 줘야 된다, 여자가 버는 돈은 내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희 때랑 달라서 생활비를 남자가 번 걸 아내가 번 거를 다 한쪽에 이렇게 전담해서 관리하게 하는 걸 안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이제 예금하고 이런 거 목차를 다 뽑거든요. 기여도를 또 반영해야 되니까 그동안 수입이 얼마고 이런 걸 다 해요. 그래서 보면은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얼마를 입금해서 요거는 어느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투자를 하든지 뭐 취미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생활비를 요구할 때 있어서도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또는 뭘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도
것도 있는데 여기서 왜 갈등이 있냐면은 요 룰대로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디에 갈등이 있냐면은 아내는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남편은 6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100, 200 이렇게 넣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통 이제 돈에 엄격한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꽤 많은데 반반 넣어. 150, 150.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이 남는다고 쳐도 그게 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는 저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살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한 개도 없고 친정 부모님 뭐 행사 때라도 돈빼기라도 내놓으려면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은 자기는 그러면 600 받아가지고 150 넣었으면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뭐가 투자가 되고 많을 거란 기대를 아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돈이 엄격하고 관리를 잘해서 나 투자를 잘 해놨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고 뭐 5대더라. 그다음에 시댁에 뭐 새로 건축한다고 했는데 그 결국 남편이 됐더라. 뭐 이런 거. 내가 친정에 간다고 100만 원 달라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머물게함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당신 돈 벌었다 어째서? 어디다 썼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깨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생활비를 분담하는 룰을 정하는 건 대단히 좋아요. 옛날처럼 다 관리하고 이런 거는 세대가 아니니까. 하지만 합리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더 넣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더 넣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날 연애할 때야 크리스마스 날 즐겁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 많은 데 나가기 싫잖아요. 앉아서 가계부 보는 거예요. 나의 급여가 얼마였고 얼마가 모여졌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돈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만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어서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남자 쪽에서 남편 쪽에서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 표현을 꼭 그렇게 해요. 처갓집이 빼돌렸지? 드린 거지. 드렸다고 해도 기분 나쁘면 꼭 빼돌렸지 이렇게 표현해. 남편분들의 계산은 간단해요. 제가요 7년 동안 일했는데요 연봉을 해가지고 실수령액으로 연간 6천만 원씩 갖다 쓰니까 6, 7이 40, 4억 2천만 원 갖다 줬거든요. 여기서 생활비 먹고 자고 쓰고 잘 써요 1억 원 썼을 거예요. 3억 2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쫙 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엑셀로 딱 첨부해가지고. 아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1억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 수준, 내가 사는 그 지역, 그다음에 출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 행사가 있었는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 생각에 1억이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책도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내 입장에서 그거 받은 건 맞는데요. 이때 뭐가 있었고요. 뭐가 있었고요. 아버님 척추술 했는데 그때만도 제가 1,000만 원 드렸고요. 뭐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그 아내가 통장 내놓으라고 하니까 잔고가 없어서 이혼하겠다고 했고 제가 아내 쪽이었는데 그걸 충분히 자료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카드 사용량 인출한 거 그렇지만 이미 깨진 신뢰가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에 정말 억울한 건 그 남편분 있잖아요. 취미생활 하느라고 캠핑한다고 캠핑에만 억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벌어다 준다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분담에서 이런 부분이 갈등이 돼서 이혼하고 있어서 무조건 돈을 빚을 지든 적든 남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개를 해서 현재 얼마를 썼고 뭐 때문에 얼마 썼고 그때 이 오해를 풀어놓지 않으면 이게 쌓이면은 쓴 기억은 사라지고 내가 준 기억만 나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사분담이 정말 문제인데 저는 아주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 가사분담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맞벌이 세대잖아요. 그리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일단 가사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은 그 가장자리 핏물도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행주까지 다. 그다음에 행주까지 빨아서 탁 널면 여기서 끝.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면 고무장갑 뒤집어서 빨아서 걸어주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 그거 못하면 너 이 다음에 결혼해서 며느리한테 내가 욕먹는다. 그렇게 아주 잘 먹고 있어. 이런 세대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이제 가사분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남편분들 남자들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30, 40대 부모님들이 60대, 70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 뭐 하셨어요?
이거 하셨지. 그냥 앉으셔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면 뭐 어쩐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배운 세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몸소 배운 거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자제품 조작법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한글을 못 읽어도 정말 쉽거든요. 근데 아내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남편들한테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지 마. 바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조물조각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이해 못하게. 이게 멀티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는 거를 이제 제 기억에 고시 공부할 때는 다들 어려워요. 신림동에 있을 때. 전기밥솥이 하나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제 그 남자 녀석한테 그걸 줬는데 누나 이게 밥이 안 돼. 왜 안 되니? 그래서 아침에 되게 타이머 해놨는데 밥이 안 돼서 너 취사 버튼 눌렀냐? 저희는 당연하잖아요, 이게. 취사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진짜. 내가 저런 바보하고 결혼했나, 진짜. 저거 머리를 할까, 뭘 할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게 안 돼요. 일단 그게 안 되는 데다가. 일단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아무것도 아는 걸 배웠는데 내가 재활용 쓰레기에 가서 분리해 주는 것만 너무너무 큰일이라는 거야. 너무너무 큰일이야. 그다음에 좋아. 거기서 더 나가면 빨래는 좀 그렇고 욕실, 화장실 청소 여기까지만 해주면 자기는 다 한 거야. 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것도. 너무 잘했고 뿌듯하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일이 끝이 없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은 그것도 룰을 정해요. 빨래하고 그다음에 저기 욕실 청소는 뭐 남편이 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뭐 빨래 개는 거 다림질하는 건 아내분이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젖병 삶는 거 당신이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데 너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확실히 특히 아내 쪽에서. 일단은 전업주부라는 부분을 제가 집에 있으니까 살림만 해라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가사분담이 원활히 합의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고마워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선을 딱 꺼놓고 어느 날 남 얘기할 것 없이 조카 집에 갔더니 언니랑 저는 이제 자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조카 집에 갔더니 언니 따라서 갔어요. 화장실을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언니 이모 그거 나 가만 놨다가 그거 오빠가 할 일이야. 지금 내가 그거 해주면 있잖아. 그거 내일 돼. 안 돼.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게 화장실에 냄새 내고 더럽고 내가 좀 일찍 퇴근하면 내가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부모님도 딸한테 김서방 있잖아. 야 그거 꼭 시켜. 그러고 해주지 마. 그래 버릇 나빠져. 또 아들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도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네가 밖에 나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가사 분담을 하게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말도 물러나질 않아요. 안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피튀기 싸움이다 정말. 가사 분담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면 양보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양보하는 거. 그래서 따님들한테도 네가 일찍 들어오거나 그러면 김서방 늦게 들어오면 네가 조금만 더 해. 네가 조금만 더 해라. 들어온 사람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들어오면 나 밥은 차려주고 쓰레기 버리라고 해.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시키지 말고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드님들한테는 그 집안일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끝이 없다. 그리고 애를 낳고 나면 체력이 떨어져서 애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다 방전된다. 가서 조금만 더 도와줘라. 이렇게 그리고 네가 다 좀 될 수 있으면 해줘라 이렇게 그리고 주말은 다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젊은 그 부부들 한번 돌이켜 보면 딱 반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이거 아니면 그 젊은 부부들의 싸움이 반이 줄어요. 전 그거 정말 자신합니다. 딱 반 여기서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갈등을 돈 문제로. 그다음에 가사 분담 문제로 이제 그거를 치다르면 이제 이혼 전 단계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아내가 청소해, 밥해, 빨래. 남편이 나 배고프고 힘들어. 나도 지 써서 오늘 부장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안 살아? 뭐 이렇게 유난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 백이면 백 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가 돈 벌어 그럼. 그래서 제가 가끔 젊은 아내들이 와서 저더러 나가 돈 벌으래요. 이렇게 이제 와서 울먹거리는 아내들이 있어. 그 전에 청소한다고 남편 구박했지.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니냐는 절규거든요, 사실은. 당신 나가서 돈 벌어봐. 이거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바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일일이 표현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고객이 뭐 물건 하나 사러 왔는데 얼마나 까다로울 편인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30분을 진을 빼지 안 사고 그냥 갔어. 그리고 저녁에 회의하는데 나 실적 적다고 깨져요. 참 힘들거든요. 모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왔더니 집에서도 그렇게 해서 벌어다가 자기는 힘들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버는 돈을 갖다가 아내한테 갖다 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고맙다는 표현 한 번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안 한다고 구박하고 저 옆집 철수네 아빠 진짜 영희네 아빠하고 비교나 해대고. 그래 얼마나 힘들까. 당신도 나가 돈 벌어봐. 그건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매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절규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돈 들어봐, 돈 벌어봐 이 소리 듣는 건 그 배우자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나의 그 권리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너의 의무만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큰 거 하실 필요 없어. 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지구의 에너지 고갈을 대비해서 뭐 탄소로지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까 남편 들어올 때 밥이라도 좀 챙겨놔 주고, 물론 남편도 손 있어요. 찾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 밥상을 차려주면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남자분들이. 나를 그래도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데, 제발 들어오면 일단 밥이라도 차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확히 반이 있어요. 사람 능력이 다 다른데, 역할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른데, 저는 집안일 중에서 빨래만 해요. 빨래만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개는 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능력이 있어요. 잘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서로 잘하는 거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집중적으로 저 뒷줄에 계신 분들이 들으셔야 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황혼 부부 같은 경우 황혼 이혼율이 전체 이혼율의 1입니다.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10명 이혼하면 4명 이상이 황혼 이혼이에요. 60세 이분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곧 이렇게 위기가 이제 오실 거예요. 그 위기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황혼 이혼 같은 경우도 황혼에 계신 부부도 배려가 필요한데 젊은 부부하고는 좀 다르죠. 그들은 젊고 열정이 있고 그 스타트 라인에 있는 세대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의 동력만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나이예요. 하지만 연세가 들어서 황혼이혼이 되면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 나이지 뭔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나의 존재를 가정 내에서 나를 이렇게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있는 거 갖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거 갖고 빼먹으셔야 돼요. 근데 은퇴에 이제 가장 어떤 게 이제 지혜의 변화가 있냐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이혼율이 여자분들은 45세 전후, 남자분들은 50세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황혼이혼이죠. 20년 차 이상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의 이혼율이 가장 많은데, 첫 번째 그 원인이 이제 외도가 가장 많습니다. 외도가 가장 많은데 그 두 번째 이유로는 복잡하지도 않아요. 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위적인 권위적인 남편의 억압, 아내의 억압 이런 거가 이혼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때 40대 중반에 다 살고 나서 이혼을 선택할까? 단적으로 말하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1988년 올림픽 있기 전에 이혼사 1위가 뭘 것 같아요? 남편의 폭력입니다. 폭행. 그러니까 매 맞고 사는 아내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매를 맞고 사는데 그 당시에는 재산분할 제도라든가 친권양육권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엄마에게 준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나갈 때 돈을 못 받고 나가니까 경제력이 없어서 그냥 맞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88 올림픽 전에 이혼사의 1위가 남편의 폭행, 그래서 학대, 부당한 대우 뭐 이런 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해서 90년대부터 민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이제 아내의 재산분할권을 인정했고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아내분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나 먹기라! 그러기 전에는 그냥 100% 다 아내분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옛말에도 있잖아요. 과부 자식이 호루이 자식보다 낫다.
관리가 된다는 얘기, 속담이니까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아내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제 친권양육권자를 지정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의 자유가 생겼죠. 그래서 이혼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IMF를 겪으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가 오면서 그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 세계 미국 다음으로 3위,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지금 잘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그 안 좋은 기록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혼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혼의 자유를 가져왔다. 그 얘기는 경제적인 지위를 줬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정 내 역할이 바뀝니다. 일단은 50을 넘기게 되면 아내분들이 힘이 세져요. 실제로 이 근력이 힘이 세져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맞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을까 봐 무섭다는 분들이 많아요. 힘이 세지시고 목소리도 커지십니다. 목소리도 커지시고 그다음에 가정 내 위치가 높아지세요. 그래서 주요 결정, 가정 내 중요한 결정, 집을 산다. 특히 뭐 자녀분들이 하다못해 이혼한다 할 때 변호사를 누구 선임한다 이런 것까지 전부 아내분들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그 연세가 되면 남편분들의 주도권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역할이 바뀌시게 돼요. 그렇게 되는 주요 원인이 남편들이 이제 일하다가 퇴직을 하시는 거죠. 그 남편분이 그럴 때 얘기해. 이제 돈 못 버니까 사람 치고 안 한다고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돈 못 버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남편분이 평생 일만 하다가 지금 60을 넘은 분들 평생 일만 하니까 집에 와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가족들하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근데도 제가 앞서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무조건 돈 벌어다가 다 아내한테 갖다 줘야 돼. 이 사고에 아내분들이 갇혀 계세요. 아내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아내분들이 이혼하겠다고 오시면 얘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시냐면 그 함 들어올 때부터 함 들어올 때부터 내가요 남편 친구들이 다 뭐 바람기 있고 그래갖고 함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도 싫다고 하시고 근데 굳이 함을 밀고 들어와갖고 그때 내가 20만 원 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저기 사무실에 한번 구경 간다고 갔더니 세상에 그 미스기 믿는 앞에서 저를 얼마나 촌스럽게 갔다고 망신을 주는지 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둘째를 내가 얻고 바람이 났다 그래서 어느 솔다방에 찾아가니까 그 다방 마담 있는데 저를 미쳐갖고 제가 넘어졌고요. 그 얘기를 한참 가셔서 1시간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1시간 얘기 들으니까 이제 30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60대까지, 70대까지 들으려면 제가 밤을 새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그래서 최근에 주요 사유가 뭐예요? 주요 사유가. 이제 그 얘기를 여쭤봤더니 남편분이 용돈을 달랜다는 거죠. 용돈 안 주세요? 용돈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지하철비, 버스비 다 공짜지. 응? 그 다음에 밥값 해서 제가 한 달에 20만 원 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사회생활 하시는데도 남편분이. 그러니까 모든 경제력을 다 틀어지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달란다. 그거가 그 연사에 안 돼, 어머님. 그랬더니 해외여행을 가자면서 여행비를 어머님대로 대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건물이 어머님한테 있거든요. 한 달에 임대료가 몇 천만 원 나와요. 그럼 어머님이 그러면 명의 갖고 몇 천만 원 나오면 어머님이 여행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돼야죠, 그건. 그러신다니까요? 돈 다 갖고 계시면서 남편은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그 나이에도 빈털털인데도 여행비로 어머니 도둑질해 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나 이게 사고에 갇혀있고 배려가 전혀 없으세요. 어머님들이 힘이 더 세시거든요. 자녀들도 어머님한테 묻게 되지 아버님한테 안 묻게 되거든요. 제발. 그래서 30년 전에 솔다방 마담 이런 거 잊으시고 그다음에 옛날에 친정에 뭐 집 짓는다고 해서 1,000만 원만 보태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쿠박쿠박 하면서 나 돈 줬던 거 그런 거 잊으시고 지금은 다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자신감을 갖고 좀 베푸세요. 배려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아내분이 좀 배려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지금 남편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외감을 느끼신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무시한다. 왜? 돈 못 번다고.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돈 못 번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으니까 뭐 삼식이 XX까지는 아니지만 본인도 돈을 못 벌고 힘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 열등감 그런 부분에다 가족의 소외가 겹쳐지면서 피해의식이 좀 강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 이혼한다고 오셨을 때 내가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원고로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소장 원고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버님이 빼놓지 않는 사이가 꼭 하나 있으세요. 아침밥 안 해준다. 그 얘기를 꼭 하세요. 아침밥.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아침밥 안 해주는 건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이혼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꼭 쓰냐면 아내분들이 마치 그 과거 어느 때쯤 내가 남편을 만나러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만 쳐다보고 나를 무시했다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게 가슴에 비서 꽂히는 것처럼 남편분들이 아침밥을 안 해줬다를 매일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봐요.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아점 드시고 저녁 드시면 되시지 아침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침밥을 차려주면 그것도 따뜻하게 내가 아직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 아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배려한다. 라는 생각을 나를 가장으로서 인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한테 이제 강연할 때 꼭 얘기해요. 아침밥 좀 해주시자고요. 차라리 점심을 굶기시고 아침밥을 해주세요. 아침밥을. 점심을 굶기시고. 그래서 아침밥을 꼭 차려주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자신이 이제 꼭 먹고 싶다, 배우를 채운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가족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가지고 있고 옛날에 권위를 잃지 않았구나. 과거의 나의 고생을 노고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내분들 하는 얘기가 옛날 개그죠. 옛날 개그. 아내분이 곰국 끓이면 긴장한다. 일주일짜리구나.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반찬을 이렇게 나눠서 딱 이렇게 놓잖아요. 남편이 못 찾을까 봐 눈높이 딱 맞는 데다가 거기다 투명 유리그릇에다가 이렇게 끓여만 먹게 딱 놓고 오잖아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일단 가전제품 조작법이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밥을 차려 먹는 게 굉장히 어렵다. 서글프다. 그런 생각을 준다라는 거여서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밥만 잘해주면 그죠?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해를 또 해야 될 게 그분들은 그 조상한테 배운 게 남자는 그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라든 도둑질만 빼고 무슨 일이라든 돈 벌어다가 집에다가 굶지 않게 돈 해다 좀 네 역할 다 하는 거야. 넌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돌보는 일, 자녀한테 사근사근 다정한 거 이런 거를 못 배우셨어요. 근데 그게 막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든 거 아니야. 돈만 벌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사 분담도 해줘야 되고 주말마다 놀러 가줘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캠핑호주에서 가끔 캠핑장을 가는데 그 젊은 이제 부부래요. 젊은 부부들이 아직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그 자녀들 데리고 오는 캠핑족. 중학교 되면 안 와요. 중학교 돼서 이제 부모님들이 캠핑 가자 그럼 그런데요. 짜장면 값이랑 놓고 가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린애들 데리고 이제 오고 한 부류는 70이 넘으셔갖고 다 은퇴하셔 온 부류예요. 그 젊은 부부들하고 아이들은 저 물가에서 막 뛰어놀고 튜브 뛰어서 놀고 이제 70 정도 된 분들 뒷줄에 계세요. 그럼 앉아서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어. 우리 땐 저런 거 몰랐는데 저 남편들이 애한테 하는 거 봐봐. 우리 때 어디 저런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걸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와 70 넘었는데 어떻게 가르치실 건데요. 그만하시자고요. 아내분들이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난 돈만 벌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제 은퇴하셨으면 조금만 존중해 주시고 어디 가서 체면 좀 세울 정도. 그다음에 자녀들이 와서 그러신대요. 자녀들이 와서 이혼하러 오신 분들은 이제 말씀이에요. 이거 이번 뭐 명절에 부모님 산산 어떻게 하고 어쩌고 얘기하면 아들이 그러는데 아버님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는 거야. 먹을 것도 안 주지,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지, 용돈도 안 주지,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비참하다는 거야. 그래서 확 김에 이혼해갖고 내가 재산 뚝 반 잘라가지고 내가 다 쓸 거야 이러고 오세요. 아버님 이혼 안 돼요. 어여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님들한테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아내분들은 절대 인정 안 하는데 복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솔다방에서 그 무시를 당하고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뿐이겠어요, 그죠? 그 이후로도 내가 너 늙어서 보자. 이를 뿔뚝 뻗는 너 늙어서 보자. 아주 무릎에 규만 떨어져 버려. 내가 밥을 해주나 내가 아주 그냥. 너 애들이 네 편 들어주나 봐라. 아들만 커봐.
이러고 사신 분들이 그 복수를 50대 때부터 하시니까요. 50부터 쭉 하셔서 70이면 20년 하셨으면 아니 형벌을 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아도 20년이면 가석방 되겠네. 그죠? 이제 그만하세요. 하실 만큼 하셨다니까요. 평생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무슨 불행하고 가족이 불행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되면 새로운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분한테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즐거움을.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옛날에 당신 있잖아. 나 신혼 때 당신이 나 바람핀 거 그때 봐준 거 내가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살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전화 걸려하고 당신 남편 관리 잘하라고 이런 거 받은 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 내가 30살 때쯤 그 당신 있잖아. 친정에 돈 좀 필요하다 해서 100만 원 필요하다 근데 내가 못 준 거 미안해. 아내분 입장에선 당신 있잖아 저기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못 모셔서 미안해. 이런 반성문 좀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당신한테 미안했던 거 잘못했던 거 사실은 그 피해자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도박할 때 그러잖아요. 돈 딴 사람 기억 못하는데 잃은 사람이 기억하지.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해자 쪽에서도 문득문득 본인도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그때가 지나서 사과할 기회를 놓친 것들이 있어요. 그거 좀 앉아서 정리를 좀 하세요. 좀 총정리해서 하루에 한 개씩 그런 거 정리를 하시고 부모가 이제 젊어서 이혼하시는 건 자녀들이 이제 어려서 관여를 못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부모 이혼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이혼할 때 손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딸하고 아들이 불려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 표정에 이렇게 대부분 난감한 게 보여요. 어린 자녀들을 누군가가 양육해주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방치된다면 얘네들 생명이 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노인분들 건강은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어떻게 되실지 진짜 몰라요. 그럼 두 분은 같이 오손도손 서로 부양해 가면서 사실 병원만 손잡고 같이 가셔도 어디예요. 그냥 나 혼자 밥 먹으면 밥 넣고 김치통 끓여놓고 먹지만 그래도 부부가 계시면 접시에 담아서 드시잖아요. 골고루 좀 드시잖아요. 그리고 남보기도 좋고 자녀들도 두 분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 이런 면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부모님도 자녀에게 짐이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금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세대라고 해도 부담이 될 수 있고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화목하게 사시는 거 이상으로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으십니다. 대부분은. 재벌이라서 턱 갖다 줄게 아니면 우리가 자녀가 결혼해서 신혼 때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결혼했는데 뭐 해다 줄까?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네 집이 잘 사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야. 지금 부모님도요. 부모님이 잘 사시는 게 부모한테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뭐 건물 사주고 이런 거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화목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자녀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어디에서 갈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해법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이런 걸 권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들면 제가 안 권해요. 제가 오늘 권해드린 방법은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이 해법을 실천해 보시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천하시고 정말 이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특히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들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 이런 착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그 재산에 대해서 마치 내 재산을 부모님이 쓰는 것 같은 그래서 관여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도 거리를 좀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의 가정, 자녀의 가정은 각기 다른 가정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고 영원토록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